답답하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침대들이 너무 불편하겠네. 격이 맞는 집안과 결혼을 해야 하는데. 쯧쯧. 병문안을 온 명자는 맘에 안 들어하는 얼굴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무례하고 예의가 없는 명자는 훗날 사죄를 하게 되는데 무슨 얘기일지 궁금하시죠?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사연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 도심의 오래된 종합병원 건물 7층에 위치한 일반 6인실 병실. 한복희는 낡은 환자복을 입고 창가 침대에 누워있다. 오후 3시경 비스듬히 들어오는 햇살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따뜻하게 비춘다. 복희는 조용히 천장의 형광등을 바라보며 지난 70여 년의 세월을 차례로 되짚어본다. 병실 안은 6개의 침대가 나란히 놓여있고 각각의 침대 옆에는 작은 사물함과 의자가 하나씩 배치되어 있다. 복희를 제외한 다른 5명의 환자들은 모두 가족들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 첫 번째 침대의 박할머니는 아들 내외가 가져온 고급 한정식을 받으며 흡족한 표정을 짓고 있다. 두 번째 침대의 이 할머니는 딸이 정성껏 준비한 전복죽과 각종 보양식들로 침대 옆 테이블이 가득하다. 세 번째 침대의 김할머니는 며느리가 직접 끓여온 삼계탕 냄새를 병실 전체에 퍼뜨리고 있다. 하지만 복희의 침대 곁에는 손주 정우석이 새벽 4시에 일어나 정성껏 끓여온 된장국 한 그릇과 직접 담근 김치 몇 조각만이 소박하게 놓여 있을 뿐이다. 플라스틱 도시락 용기에 담긴 된장국은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우석은 할머니가 병원 급식을 먹기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국을 끓여서 가져온다. 콩나물과 두부, 파가 들어간 된장국은 복희가 평생 즐겨 먹던 바로 그 맛이었다. 할머니, 아직 따뜻해요. 천천히 드세요. 우석이 조심스럽게 국그릇을 복희 앞으로 가져다 놓으며 말한다. 복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짓는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다. 옆 침대의 김할머니가 며느리가 가져온 전복죽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자랑스럽게 말한다. 우리 며느리는 참 잘해요. 전복죽에 인삼까지 넣어서 매일 다른 보양식을 끓여와요. 어제는 갈비탕, 그저께는 삼계탕이었어요. 김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하다. 다른 환자 보호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부러워하는 시선을 보낸다. 복희는 그 말을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린다. 내 인생이 이렇게 병원 냄새 맡으며 끝나려는 건가? 그래도 우석이가 있어 정말 다행이지. 이 아이만큼은 정말 바르고 착하게 키운 것 같아. 복희의 마음속에는 우석에 대한 고마움과 동시에 자신의 처지에 대한 서러움이 교차한다. 창밖으로는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 어떤 사람은 고급 승용차에서 내려 경호원과 함께 1인실 VIP 병동으로 향하고 어떤 사람은 지하철역에서 한참을 걸어와 일반 병실을 찾아 헤맨다. 복희는 그 모습들을 지켜보며 세상의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의 차이는 병원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병실의 풍경은 언뜻 보기에는 소박하고 평화로워 보인다. 환자들은 각자의 치료에 집중하고 보호자들은 정성껏 간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호자들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차별과 체면, 경쟁을 느낄 수 있다. 누가 더 비싼 음식을 가져왔는지, 누가 더 자주 문병을 오는지, 누가 더 좋은 옷을 입고 왔는지에 대한 무언의 비교가 계속되고 있다. 네 번째 침대의 정할머니 보호자들은 매일 백화점에서 산 고급 과일 바구니를 가져온다.
6번째 침대의 윤할머니는 손자가 대기업에 다닌다며 매번 회사 로고가 새겨진 선물들을 자랑스럽게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복희와 우석만이 유독 초라해 보인다. 우석은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복희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우석을 키워낸 평범한 할머니다. 그들에게는 자랑할 만한 재산도 높은 지위도 화려한 배경도 없다. 오직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과 보살핌만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복희는 이런 상황을 크게 개의치 않는 듯 보인다. 오히려 우석이 매일 정성껏 준비해온 된장국을 천천히 떠먹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우석아, 이 국 정말 맛있다. 할머니가 끓인 것처럼 구수하네. 복희의 말에 우석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끓였어요. 콩나물은 꼭 찬물에서부터 끓이고 된장은 체에 한 번 걸러서 넣었어요. 이런 소소한 대화 속에서도 다른 병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진다.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으로, 어떤 이는 우월감에 찬 눈으로 이들을 바라본다. 하지만 복희와 우석은 그런 시선들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만의 조용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복희의 기억은 5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편 정한수와 함께 작은 새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던 때가 떠오른다. 그때는 가난했지만 꿈과 희망이 가득했다. 한수는 성실한 공장 노동자였고 복희는 동네 양품점에서 재봉일을 하며 생활비를 보탰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우석의 아버지인 아들 정민수가 태어나고 5년이 지났을 때 한수가 갑작스럽게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났다. 그때 복희의 나이 불과 25살이었다. 어린 아들을 혼자 키워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복희는 절망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남편이 남긴 작은 보험금으로 근근히 생활하며 밤낮 없이 일했다. 아들 민수는 복희의 기대와는 달리 방황하는 청춘을 보냈다. 결국 우석이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며느리는 어린 우석을 복희에게 맡기고 재혼하여 멀리 떠났다. 그때부터 복희의 진짜 육아가 시작되었다. 40 중반의 나이에 5살 손자를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복희는 우석을 친아들처럼 사랑으로 키웠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해서 차려주고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저녁에 데리러 가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우석이 학교에 간 사이에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다. 우석은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바르게 자랐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할머니를 도와 집안일도 척척 해냈다. 대학을 졸업한 우석은 중견기업에 취직했다. 비록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직장이었다. 우석은 첫 월급을 받자마자 할머니에게 용돈을 드렸다. 할머니, 이제 제가 할머니를 모실게요. 그 말에 복희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70을 넘긴 복희의 몸은 점점 약해져 갔다. 의사는 전체적인 노쇠와 함께 심장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우석은 1인실을 알아봤지만 복희가 완강히 반대했다. 그런 돈 어디 있다고 그런 소리 하니? 일반실도 충분해. 병실 창밖으로 해가 서서히 지고 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면서 각 침대의 보호자들이 하나둘씩 들어온다. 복희는 우석이 가져온 된장국을 다 먹고 그릇을 정리하며 생각한다.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이 된장국 한 그릇에는 우석의 정성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다. 그것만으로도 복희는 충분히 행복하다. 어느 날 오후 2시경 병실 입구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온다. 복희는 눈을 뜨고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본다. 우석의 여자친구 박소영과 그녀의 어머니 최명자가 병문안을 위해 병실을 찾아온 것이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문병 선물 꾸러미를 두 손에 들고 들어오면서 주변을 둘러본다. 반면 명자는 처음부터 못마땅한 표정으로 병실 전체를 훑어보며 눈살을 찌푸린다. 복희는 처음 보는 소연의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린다. 우석이 3년째 사귀고 있다는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만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 복희는 급하게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병원 생활이 길어지면서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우석 씨 여자친구 소연이에요. 소연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복희에게 다가온다. 그녀의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영양죽이 담긴 용기가 들려 있다. 소연의 얼굴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엿보이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짓고 있다. 복희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내밀며 대답한다. 어머, 소연 씨구나. 우석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바쁜데 병문안까지 와주시고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명자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 그녀는 병실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고급스럽지 못한 시설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 6인실의 낡은 커튼, 오래된 타일 바닥, 벽에 붙은 곰팡이 자국까지 놓치지 않고 살펴본다. 어머, 아직도 일반 병실에 계시네요? 명자가 첫 마디를 던진다. 그 목소리에는 명백한 실망감과 비판적인 어조가 담겨 있다. 요즘은 다들 1인실이나 최소한 2인실은 들어가시던데 이런 6인실에서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실 텐데 체면이 정말 안 서네요. 병실 안에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돌려 이들을 쳐다본다. 갑작스럽게 높아진 목소리 때문에 병실 전체의 시선이 집중된다. 복희는 당황하며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린다. 소연이 어머니의 팔을 살짝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엄마, 목소리 좀 낮춰요. 다른 분들이 다 듣고 있어요. 하지만 명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큰 소리로 계속해서 독서를 퍼붓는다. 6인실이라니. 이런 곳에서는 다른 환자들 콧소리 소리, 신음소리에 밤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겠어요. 저희 집 식구들은 아프면 무조건 VIP 병실을 이용하는데 말이에요. 1인실 간병인까지 붙여서 최고의 치료를 받거든요. 명자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더욱 매서운 말을 이어간다. 우리 소연이 친구 어머니들은 모두 강남의 유명 병원 VIP실에서 치료받으시는데 이런 낡은 병원 일반실이라니. 정말 처음 보네요. 복희의 얼굴이 점점 붉어진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왔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모욕을 당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우석의 앞날을 생각해서 참을 수밖에 없다. 복희는 입술을 꽉 깨물며 침묵한다. 병실 안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다. 첫 번째 침대의 박할머니 며느리가 다른 보호자에게 귓속말을 한다. 저 사람 너무 심하지 않아요? 어떻게 환자 앞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명자는 그런 시선들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 명자는 복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더욱 노골적인 비판을 시작한다. 저희 집은 대대로 체면을 중시하는 집안입니다. 우리 가문에서는 이런 초라한 모습을 용납할 수 없어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낡은 환자복을 입고 이런 시끄러운 병실에 누워 계신 시할머니라니. 우리 소연이를 이런 집안으로 보낼 수는 도저히 없겠어요.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녀는 어머니의 말을 막으려 하지만 명자의 기세에 눌려 제대로 말을 꺼내지 못한다. 엄마, 제발. 소연이 간신히 말을 시작하려 하지만 명자가 손짓으로 막는다. 우리 소연이는 어릴 때부터 최고급 교육만 받고 자란 아이예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두 강남의 명문 사립학교를 나왔고 피아노와 발레, 승마까지 배웠어요. 우리 집 친척들은 모두 의사, 변호사, 교수들이고요.
재벌가 며느리감이라고 중매쟁이들이 줄을 서는 아이를 이런 환경의 집안으로 보낼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복희는 명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느낌이다. 하지만 그녀는 꾹 참고 조용히 듣는다. 우석이 사랑하는 여자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복희의 주름진 손이 이불 위에서 살짝 떨린다. 그때 우석이 병실로 들어온다.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할머니를 보러 온 것이다. 하지만 병실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걸음을 멈춘다. 소연은 우석을 보자마자 안도의 표정을 짓지만 명자는 더욱 당당해진다. 아, 자네 왔나? 명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한다. 마침 잘 됐어. 할 말이 있었거든. 우석은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감한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우석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명자는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말한다. 솔직히 말할게. 우리 소연이가 시집갈 집안은 최소한의 품격이 있어야 해. 그런데 이런 환경기 집안에는 우리 소연이의 미래를 맡길 수가 없겠어. 우석의 얼굴이 점점 굳어진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가난한 게 죄는 아니지만 우리처럼 사회적 지위가 있는 집안에서는 상대방 집안의 격도 중요하거든. 소연이 대학 동창들은 모두 재벌 2세나 의사, 변호사들과 결혼하는데 우리 소연이만 이런 환경의 집안으로 보낼 수는 없어. 소연이 울먹이며 어머니의 옷깃을 잡는다. 엄마, 그만해요. 이러시면 안 돼요. 하지만 명자는 멈추지 않는다. 소연아, 내가 지금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집안 배경, 경제력, 사회적 지위 모든 게 맞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런 집안과 결혼하면 평생 고생만 할 거야. 우석이 분노로 주먹을 움켜쥔다. 할머니를 모욕하는 말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다. 어머니, 감히 우리 할머니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당장 나가세요. 명자가 비웃으며 대답한다. 뭘 그렇게 흥분해?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현실을 인정해. 우리 소연이는 이런 수준의 집안과는 격이 안 맞아. 복희가 천천히 일어나 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괜찮다, 우석아. 남들 앞에서 더 이상 얼굴 붉히지 말거라. 이 할미가 볼품없는 건 사실이니까. 우석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할머니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할머니는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복희의 눈빛 속에는 깊은 분노가 서려 있다.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도 자존심만은 지키며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수모는 처음이었다. 복희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한다. 70여 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치욕은 처음이구나. 마지막까지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 수는 없어. 병실 안이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는다. 명자의 독설이 끝난 후 찾아온 정적은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다. 6인실의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까지 모두 숨을 죽이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어떤 이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몰래 녹음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려 못 본 척하려 하지만 귀는 쫑긋 세우고 있다. 두 번째 침대에 이 할머니는 책을 펼쳐 얼굴을 가렸지만 책 위로 눈만 내밀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세 번째 침대의 김할머니는 아예 대놓고 목을 빼고 구경하며 옆 침대 환자와 수군거린다. 저런 일이 다 있나? 참 안 됐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동정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이 섞여 있다. 복희는 이불을 목까지 바짝 끌어올리고 눈을 감는다. 하지만 감은 눈 사이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막을 수는 없다.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들마저 잃고 손자를 홀로 키우며 겪은 수많은 고생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그 모든 시련 속에서도 굽히지 않았던 자존심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다. 우석은 분노로 온몸이 떨린다. 주먹을 꽉 쥐고 있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다. 목덜미까지 붉어진 얼굴로 명자를 노려보며 간신히 참고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소리를 지르고 싶지만 할머니와 다른 환자들을 생각해서 꼭 참는다. 어머니, 우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어떻게 우리 할머니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할머니가 무슨 잘못을 하셨다고 이런 모욕을 주시는 겁니까? 명자는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맞받아친다. 모욕이라니? 나는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뭘 그렇게 흥분을 해? 사실이라고요? 우석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진다. 할머니를 모욕 주시는 게 사실이라는 말씀이세요? 명자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대답한다. 우석군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래. 가난한 게 죄는 아니지만 우리 소연이가 시집갈 집은 최소한 품격이라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어? 이런 환경에서는 우리 딸의 미래를 맡길 수가 없어. 소연이 어머니의 옷깃을 잡으며 울먹인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이러시면 안 돼요. 할머니께서 아프시잖아요. 하지만 명자는 딸의 만류도 무시하고 계속해서 독설을 퍼붓는다. 소연아, 내가 지금은 감정에 휩쓸려서 그렇게 말하지만 나중에는 엄마 말이 맞았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집안 배경, 경제력, 사회적 지위가 모두 맞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명자는 병실을 다시 한번 훑어보며 코웃음을 친다. 이런 낡은 병실에서 6명이나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우리 집안 어른들은 아프시면 무조건 특실을 써. 1인실에 간병인까지 붙여서 최고급 치료를 받으시거든. 복희가 천천히 눈을 뜨고 명자를 바라본다. 그 눈빛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무언가 단단해진 결의가 서려 있다. 복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한다. 괜찮다, 우석아. 남들 앞에서 더 이상 얼굴 붉히지 말거라. 이 할미가 볼품없는 건 사실이니까. 우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할머니는 잘못이 전혀 없어요. 할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세요. 복희는 우석의 손을 꼭 잡으며 계속 말한다. 아니야, 우석아. 저분 말씀이 틀린 건 아니야. 할머니는 정말 가난하고 볼품없는 늙은이가 맞거든. 부모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그저 그런 할머니지. 하지만 복희의 눈빛 속에는 명자가 눈치채지 못하는 깊은 분노가 번뜩이고 있다. 평생 억눌러왔던 자존심이 한순간에 짓밟힌 순간이었다. 복희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한다.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수모는 처음이구나. 가난해도 자존심만은 지키며 살아왔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 수는 없어. 반드시 이 치욕을 갚고 말겠어. 명자는 복희의 겸손한 말을 듣고 더욱 우쭐해진다. 그래요. 그렇게 현실을 인정하시니까 대화가 되네요. 저희도 처음부터 아기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 소연이의 앞날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소연이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흐느낀다. 엄마,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우석 씨와 할머니께 너무 실례해요. 명자가 딸을 나무란다. 소연아, 내가 너무 순진해. 이런 걸 미리 확인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거야. 결혼 전에 상대방 집안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병실 안에 다른 보호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한다. 첫 번째 침대의 박할머니 며느리가 다른 보호자에게 속삭인다.
저 사람 정말 너무 심하지 않아요? 어떻게 환자 앞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침대에 정할머니 아들이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찬다. 아무리 그래도 선을 넘었네. 저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건데. 다섯 번째 침대에 최할머니 딸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복희를 바라본다. 저 할머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나이 드신 분께 저런 말을 하다니. 하지만 명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수군거림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 오히려 더욱 목소리를 높여서 말한다. 우석 씨,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알겠죠? 우리 소연이는 어릴 때부터 최고급 교육만 받고 자란 아이야. 강남의 명문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사립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명문대를 졸업했고 피아노, 발레, 승마, 골프까지 안 배운 게 없어. 명자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더욱 자랑스럽게 말을 이어간다. 우리 집 친척들을 봐. 시아버지는 대학 교수셨고 시어머니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어. 남편 형제들은 모두 의사, 변호사, 교수들이고 우리 집 조카들도 모두 명문대를 나왔어. 그런 집안의 딸을 이런 환경으로 보낼 수는 없다는 말이야. 우석이 주먹을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그래서 뭐 하자는 말씀이세요? 할머니를 모욕하고 저희를 무시하겠다는 건가요? 명자가 단호하게 대답한다. 무시가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 소연이에게는 재벌 2세들이나 의사, 변호사 아들들이 줄을 서서 구우네. 굳이 이런 집안과 결혼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야. 복희는 명자의 말을 듣고 있는 동안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낀다.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깊은 분노와 함께 마지막 승부를 걸어보겠다는 결심이 서기 시작한다. 우석아. 복희가 조용히 우석을 부른다. 이제 됐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우석이 할머니를 바라보며 울먹인다. 할머니, 저는 이런 모욕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복희가 우석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한다. 우석아, 할머니 말 들어라. 지금은 참자. 때가 되면 모든 게 밝혀질 거야. 복희의 눈빛 속에는 우석도 처음 보는 강인함이 서려 있다. 마치 폭풍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나무의 뿌리처럼 단단하고 깊은 무언가가 느껴진다. 명자는 복희의 조용한 반응을 보고 승리감을 느낀다. 이제야 현실을 받아들이시는군요. 처음부터 이렇게 대화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녀는 소연의 손을 잡으며 일어선다. 소연아, 이제 가자. 할 말은 다 했으니까. 소연은 복희와 우석을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을 짓지만 어머니를 거역하지는 못한다. 할머니, 우석 씨, 정말 죄송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로 떨리고 있다. 명자와 소연이 병실을 떠난 지 3일이 지났다. 그 사이 병실 안의 분위기는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복희와 우석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다.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으로, 어떤 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이들을 관찰했다. 특히 김할머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희에게 넌지시 물어보곤 했다. 복희 씨, 그 며느리 될 뻔한 사람 어머니가 참 심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김할머니의 말에는 진짜 걱정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복희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 괜찮다는 말로만 대답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날의 치욕이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다. 밤마다 잠들기 전 천장을 바라보며 명자의 독설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부모도 없고 가난하고 볼품없는 늙은이. 그 말들이 가슴에 못처럼 박혀 아팠다. 우석은 그날 이후로 더욱 조용해졌다.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와서 할머니 곁에 머물렀지만 예전처럼 밝은 표정을 보이지는 않았다.
소연에게서 온 전화나 문자도 받지 않았다. 복희는 그런 우석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자신 때문에 우석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될까봐 걱정이었다. 우석아, 소연이한테서 연락 오지 않니? 복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우석은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그런 걱정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복희는 우석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3년을 사귄 여자친구를 하루아침에 잊을 수 있을 리 없었다. 복희는 자신이 우석의 행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4일째 되는 날 오후 병실로 배달원이 찾아왔다. 정우석 씨 계신가요? 내용 증명 우편이 왔습니다. 우석이 서명을 하고 봉투를 받아든 순간 발신인 이름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최명자라고 적혀 있었다. 우석은 할머니 쪽을 힐끗 보더니 화장실로 가서 편지를 뜯어봤다. 편지 내용은 차갑고 법적인 문구들로 가득했다. 본인 최명자는 딸 박소연과 정우석 씨의 교제 관계를 더 이상 인정할 수 없음을 통보합니다. 양가 집안의 격차가 너무 크고 특히 정우석 씨의 보호자인 한복희 씨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상황이 우리 집안과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즉시 교제를 중단하고 더 이상 우리 딸에게 연락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석의 손이 떨렸다. 3년간의 사랑이 이런 차가운 문장들로 끝나다니. 그는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화장실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다. 할머니 앞에서 울 수는 없었다. 병실로 돌아온 우석의 표정을 본 복희는 무슨 일인지 직감했다. 우석아, 무슨 일이니? 아니에요, 할머니. 회사에서 온 서류예요. 우석이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복희는 우석의 거짓말을 알아챘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손자의 표정을 모를 리 없었다. 복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무슨 일인지 짐작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우석이 일찍 집에 간 후 복희는 간병인에게 부탁해서 우석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달라고 했다. 소연이 받았다. 할머니? 소연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함께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소연아, 할머니야. 잠깐 병원으로 올 수 있니? 할 말이 있어. 소연은 망설였다. 할머니, 저는 제발 한 번만 와다오. 내가 부탁할게. 1시간 후 소연이 혼자 병실에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이 부어 있었다. 며칠 동안 많이 울었다는 것이 보였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가 너무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소연이 복희 앞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다. 복희는 소연의 손을 잡았다. 소연아, 내가 미안하다. 내 어머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야. 나는 정말 가난하고 볼품없는 늙은이가 맞거든.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니야, 소연아. 사실이야. 하지만 우석이는 정말 좋은 아이야. 내가 보증한다.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소연이 흐느끼며 말했다. 할머니, 저도 우석 씨를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어머니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집안 분위기를 아시잖아요. 어머니가 화나면 아버지까지 편들어서 집안이 난리가 나요. 복희는 소연의 손을 더 꼭 잡았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니? 정말로 우석이를 포기할 거니? 소연이 울먹이며 대답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석 씨를 사랑하지만 가족을 버릴 수도 없고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가족들의 축복 없이는. 알겠다, 소연아. 내 마음 내가 다 안다. 복희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다오. 나중에 후회하지 말거라. 진짜 사랑은 흔한 게 아니니까. 소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다.
복희는 그런 소연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었다. 젊은 나이에 가족과 사랑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었다.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소연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복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소연아,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보다. 우석이 같은 평범한 아이가 너 같은 좋은 아이를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건데.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우석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고맙다, 소연아. 그 말만으로도 충분해. 복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우석이를 좋게 봐줘서 고마워. 그리고 미안하다. 소연은 한참을 더 울다가 일어났다. 할머니, 저 이제 가볼게요. 정말 죄송해요. 소연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한다. 우석이한테는 차분히 말해다오. 상처받지 않게. 소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을 나갔다. 복희는 그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깊게 쉬었다. 다음 날 오후 우석이 평소보다 늦게 병원에 왔다. 그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져 있었다. 복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할머니, 우석이가 침대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소연이와 헤어졌어요. 복희는 우석의 손을 잡았다. 마음이 많이 아프니? 우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3년이었는데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우석아, 할머니 때문이지? 복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우석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오히려 이번 일로 소연이와 그 집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어요. 진짜 사랑이었다면 이런 일로 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복희는 우석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아무리 담담하게 말해도 3년간의 사랑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다. 복희는 자신 때문에 우석이 상처받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 그날 밤 복희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다. 자신이 우석의 인생에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난하고 볼품없는 할머니 때문에 우석이 사랑도 잃고 상처를 받고 있었다. 복희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가난하다고 부모 없다고 무시받아온 세월. 이제 우석이까지 상처받게 할 순 없어. 마지막으로 내 손으로 이 모든 걸 끝내야겠어. 복희는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나 작은 메모지를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뭔가를 적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숨겨온 비밀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다. 복희의 건강은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었다. 식사량이 줄어들고 자주 어지러워했으며 밤에는 기침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의사는 심장 기능이 더욱 약해졌다며 절대 안정을 권했지만 복희는 여전히 베개 밑에 숨긴 메모지를 생각하며 마지막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다. 우석은 할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걱정이 늘어갔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어 실수를 연발했고 상사에게 꾸중을 듣기도 했다. 소연과의 이별 후 더욱 할머니에게 매달리듯 의존하고 있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더욱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서 가져왔지만 복희는 몇 숟가락 먹지 못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안 드세요? 이렇게 안 드시면 몸이 더 안 좋아져요. 우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복희는 힘없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미안하다, 우석아. 요즘 입맛이 없어서 그래. 내가 정성껏 만든 건데. 병실의 다른 환자들도 복희의 변화를 눈치챘다. 김할머니는 복희가 깨어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보며 간병인에게 속삭였다. 복희 씨가 많이 안 좋아 보이네. 처음 왔을 때보다 많이 야위셨어. 세 번째 침대의 박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이가 있으시니까 회복이 어려우신가 봐. 손자분이 얼마나 걱정하실까.
하지만 복희는 그런 걱정들을 뒤로하고 자신만의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고 있었다. 우석이 없을 때마다 간병인에게 부탁해서 전화를 걸게 했다. 변호사 김상호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김상호는 바쁜 변호사였고 복희 같은 일반인의 전화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며칠 후 새벽 3시경 복희는 갑작스럽게 심한 가슴 통증을 느꼈다. 숨쉬기가 어려워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간병인을 부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힘겹게 사물함을 열었다. 그곳에서 미리 준비해둔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2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하나는 우석에게 보내는 편지였고 다른 하나는 변호사 김상호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복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겉면에 우석이에게 마이너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열어보시오라고 또박또박 적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복희는 간병인을 조용히 불렀다. 간병인님, 좀 아픈 것 같은데 간호사 선생님을 불러주세요. 간병인이 급하게 간호사를 불렀고 간호사는 복희의 상태를 확인한 후 당직 의사에게 연락했다. 심전도 검사 결과 불규칙한 심박동이 발견되었고 혈압도 급격히 떨어진 상태였다. 보호자분께 연락드려야겠습니다. 간호사가 말했다. 아니에요. 우석이는 자고 있을 텐데 깨우지 마세요. 아침에 오면 얘기해 주세요. 복희가 간신히 말했다. 하지만 의료진은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다. 간호사는 우석에게 전화를 걸었고 우석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왔다.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은 채 허겁지겁 뛰어온 우석의 모습을 본 복희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우석이 복희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다. 우석아, 괜찮다. 할머니는 괜찮아. 복희가 힘없이 미소를 지었다. 내가 자는데 깨우고 싶지 않았어. 의사가 우석을 따로 불러 상황을 설명했다. 할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심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석은 충격을 받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단순한 몸살 감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악화될 줄은 몰랐다. 의사 선생님, 다른 방법은 없나요? 더 좋은 치료는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있으시고 전체적인 기능이 떨어진 상태라 의사도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우석은 병실로 돌아가서 복희 곁에 앉았다. 할머니의 손은 예전보다 더 차갑고 가늘어져 있었다. 할머니,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같이 집에 가야죠. 복희는 우석의 얼굴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우석아, 할머니 말 좀 들어라. 서랍 안에 봉투가 있어. 내가 죽으면 꼭 혼자서 열어봐.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우석이 울먹이며 말했다. 우석아. 복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할머니가 너무 고마웠어. 내가 있어서 할머니는 행복했어. 그날 하루 종일 복희의 상태는 호전과 악화를 반복했다. 때로는 의식이 또렷해져서 우석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 때로는 깊은 잠에 빠져 깨어나지 않기도 했다. 우석은 회사에 연락을 해서 며칠간 휴가를 내고 할머니 곁에서 밤을 새웠다. 병실의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도 복희의 상태를 걱정하며 조용히 지켜봤다. 김할머니는 간병인에게 저 할머니 많이 안 좋아 보이네라고 속삭였고 박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틀째 되는 밤 복희는 갑자기 의식이 또렷해졌다. 마치 마지막 힘을 쥐어짜는 것처럼 우석을 부르기 시작했다. 우석아, 이리 와봐. 우석이 급하게 침대 가까이 다가갔다. 네 할머니, 뭐가 필요하세요?
복희는 우석의 손을 꼭 잡고 간신히 말했다. 할머니가 내게 못한 게 많아. 가난하게 키워서 마안해.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할머니는 저에게 최고의 할머니셨어요. 소연이 일도 할머니 때문이지. 복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머니, 그건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할머니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복희는 우석의 말을 듣고 작은 미소를 지었다. 우석아, 서랍 안봉투 꼭 기억해. 그리고 김상호 변호사. 할머니, 지금은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쉬세요. 하지만 복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을 계속했다. 꼭 혼자서 열어봐.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고. 새벽 5시 10분, 복희는 우석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석을 걱정하는 표정이었다. 심장 모니터의 삐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고 간호사들이 급하게 달려왔다. 우석은 할머니의 손을 놓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73년간의 긴 인생이 이렇게 조용히 막을 내렸다. 병실 안의 다른 환자들도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지만 우석은 아직 할머니의 마지막 당부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랍 안의 봉투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김상호라는 변호사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우석은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지키기로 마음먹었다. 장례가 끝난 후 반드시 그 봉투를 열어보겠다고 다짐했다. 병실 한쪽 서랍에는 복희가 평생 숨겨온 비밀이 담긴 봉투가 조용히 우석을 기다리고 있었다. 봉투 겉면에 또박또박 적힌 우석이에게라는 글씨가 마지막 햇살에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복희의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났다. 서울 시내의 작은 장례식장에서 치러진 장례는 소박했다. 동네 사람들 몇 명과 우석의 회사 동료들 그리고 병실에서 함께 지낸 환자 가족들이 조문을 왔을 뿐이다. 소연도 멀찍이 서 국화꽃 한 송이만 놓고 조용히 돌아갔다. 우석은 그 모습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우석은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문상객들에게 인사하고 절차를 밟고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보내드렸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다. 서랍 안봉투를 꼭 혼자서 열어봐. 김상호 변호사.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우석은 며칠 동안 그 봉투를 열지 못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열어보라고 했지만 막상 열기가 무서웠다.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일지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두려웠다. 우석은 봉투를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매일 바라만 보았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우석이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나이든 신사가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엄숙하면서도 따뜻한 표정이 배어 있었다. 정우석 씨 댁이 맞나요? 그 남자가 정중하게 물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우석이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저는 김상호 변호사입니다. 고인이신 한복희 할머니께서 평소 당부하신 바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조문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우석의 눈이 커졌다. 할머니가 마지막에 언급했던 바로 그 김상호 변호사였다. 어떻게 저희 집을 아셨나요? 할머니께서 미리 연락처를 주셨습니다.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권위가 있었다. 우석은 김 변호사를 거실로 안내했다. 김 변호사는 주변을 둘러보며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집안을 살펴봤다. 벽에는 우석의 대학 졸업사진과 할머니와 함께 찍은 가족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우선 할머니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김상우가 정중히 인사했다. 저는 지난 20년간 할머니의 법률 업무를 담당해온 변호사입니다. 20년간이요? 우석은 놀라며 되물었다. 할머니께서 변호사와 업무를 보실 일이 있으셨나요? 김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며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우석군, 할머니께서 마지막까지 숨겨온 진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우석은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마지막 당부가 떠올랐다. 혹시 할머니께서 제게 봉투를 남기신 걸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봉투를 여시기 전에 제가 먼저 설명드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정리하며 말했다. 김 변호사는 첫 번째 서류를 우석에게 건네며 말을 시작했다. 이것은 명동 일대 상가 세 채의 소유권 등기부등본입니다. 모두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우석은 서류를 받아들고는 말을 잇지 못했다. 명동의 상가라니 그것도 세 채나. 이게 정말 할머니 것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두 채의 등기부등본입니다. 김 변호사가 두 번째 서류를 내밀었다. 이것도 모두 할머니 소유였습니다. 우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서류 위에 적힌 할머니의 이름을 보며 현실감이 사라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할머니는 늘 가난하다고 하셨는데. 김 변호사는 계속해서 서류들을 꺼냈다. 이것은 은행 잔고증명서입니다. 여러 은행에 분산되어 있던 예금을 합치면 총 47억 원입니다. 47억 원이요? 우석은 그 숫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말도 안 돼요. 할머니가 그런 돈이 있으셨다면 왜 일반 병실에 계셨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김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청소년 장학재단의 지분 증서입니다. 할머니께서 60%의 지분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우석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들이 연달아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장학재단이요? 할머니가 장학재단을 운영하셨다고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지난 15년간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익명으로 기부하시길 원하셨고 저희 법무법인에서 모든 업무를 대행했습니다. 그럼 이 모든 재산이... 우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유 원장에 따르면 모든 재산이 우석 군에게 상속됩니다. 김 변호사가 유 원장을 꺼내며 말했다. 할머니께서 공증까지 마친 정식 유 원장입니다. 우석은 유 원장을 받아들고 할머니의 정성스런 필체를 보며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머니는 도대체 어떤 분이셨던 걸까요? 저는 지금까지 할머니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김 변호사는 우석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할머니께서는 젊으셨을 때 작은 부동산 투자로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 더욱 열심히 일하시며 재산을 불려나가셨어요. 특히 명동과 강남의 부동산을 일찍 매입하셔서 큰 수익을 얻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우석이 궁금해했다. 할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우석이가 돈 때문에 타락하지 않고 바른 사람으로 자라길 원한다고요. 그래서 일부러 가난한 척하시며 우석군을 키우셨던 것입니다. 우석은 그제야 할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 것 같았다. 그럼 병원에서도...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몇 개월 동안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우석군 주변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주변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요?
특히 그 여자친구 집안 말입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엄숙해졌다. 할머니께서는 그들이 돈을 보고 태도가 바뀔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난한 할머니 역할을 연기하신 거죠. 우석은 할머니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최명자와 소연의 태도, 변화, 그리고 할머니의 조용한 인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던 것이다. 할머니께서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돈을 보고 다가오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석군을 아끼는 사람과 돈만 보는 사람을 구별하라고 하셨어요. 우석은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의 사진을 바라봤다. 할머니, 이제 알겠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계셨는지. 김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열쇠 하나를 우석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것은 할머니께서 비밀리에 마련하신 사무실 열쇠입니다. 강남에 있는 사무실인데 그곳에서 장학재단 업무를 보셨습니다. 이제 우석군이 그 뜻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우석은 열쇠를 받아들고 깊은 숨을 쉬었다. 할머니의 침묵은 굴욕이 아니라 더 큰 반전을 위한 깊은 지혜였던 것이다. 가난하고 볼품없어 보였던 할머니가 실제로는 수십억의 재산을 가진 숨은 자선가였다는 사실에 우석은 할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다. 김 변호사가 떠난 후 이틀이 지났다. 우석은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자신이 하루아침에 수십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은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다. 하지만 김 변호사가 남긴 서류들과 열쇠를 보며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깨달았다. 우석은 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유언장 공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적으로 정식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된 유언장을 공개하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지해야 했다. 김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최명자와 소연도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었다. 왜 그 사람들까지 참석해야 하나요? 우석이 김 변호사에게 물었다. 할머니께서 특별히 요청하신 일입니다. 김 변호사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할머니께서는 그들이 진실을 알았을 때의 반응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마지막 교훈을 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유언장 공개일이 되었다. 장소는 김 변호사가 운영하는 대형 법무법인의 회의실이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고층 빌딩 20층의 넓은 회의실에는 대형회의 테이블과 고급 가죽 의자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벽면에는 각종 법률 서적들이 진열되어 있고 커다란 창문을 통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오후 2시 정각, 우석이 먼저 도착했다. 그는 평소보다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왔지만 여전히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김상호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 2명이 함께 자리에 앉았다. 2시 10분경 최명자와 소연이 도착했다. 명자는 값비싼 명품 정장을 입고 화려한 액세서리로 치장했다. 소연은 어머니 뒤를 따라오며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이곳에 왜 불려왔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김 변호사의 연락을 받고 온 것이었다. 소연이 우석을 보며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하지만 명자는 우석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김 변호사가 일어서서 정중하게 인사했다.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인이신 한복희 어르신의 유언장 공개를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명자가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다. 유언장이요? 그 할머니가 무슨 유언장이 있다고? 네, 정식으로 공증된 유언장이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김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명자는 코웃음을 쳤다. 그 가난한 할머니가 무슨 유언장을 썼다고 저희까지 불러놓으셨나요? 시간 낭비 같은데요.
소연이 어머니의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다. 엄마, 일단 들어봐요. 김 변호사는 명자의 반응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서류를 펼쳤다. 그럼 유언장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유언자 한복희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김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다. 첫째, 명동 일대 상가 세 채를 손자 정우석에게 상속한다. 해당 부동산의 현재 시가총액은 약 30억 원이다. 명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잠깐, 뭐라고 하셨나요? 김 변호사는 계속 읽어나갔다. 둘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두 채를 손자 정우석에게 상속한다. 해당 부동산의 현재 시가총액은 약 25억 원이다.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명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셋째, 각 은행에 분산되어 있는 예금 총 47억 원을 손자 정우석에게 상속한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더욱 또렷해졌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명자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그 할머니가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어요. 무슨 사기극이에요? 김 변호사는 침착하게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여기 모든 서류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 잔고증명서 그리고 공증받은 유언장까지 모든 것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명자가 서류들을 급하게 확인하기 시작했다. 등기부등본에 적힌 한복희의 이름, 은행 잔고증명서의 어마어마한 숫자들을 보며 점점 얼굴이 새하얘졌다. 이것은 청소년 장학재단의 지분 증서입니다. 김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고인께서는 15년간 익명으로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오셨습니다. 이 지분 60%도 우석 군에게 상속됩니다.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께서 정말로 그런 분이셨던 건가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수십 년간 부동산 투자와 사업으로 재산을 모으시면서도 검소한 생활을 하시며 꾸준히 자선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명자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그럼 지금 이 모든 재산의 가치는 대략 100억 원을 넘습니다. 김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모든 재산이 우석군에게 상속됩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명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들을 계속 확인했고 소연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다. 특히 명동 상가들은 지금 시가로 평가해도 30억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추가로 설명했다. 할머니께서 30년 전에 매입하신 것들인데 그동안 가치가 수십 배 올랐습니다. 명자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빠졌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그 할머니가 실제로는 자신보다 훨씬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갑자기 명자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우석 앞으로 뛰어가 무릎을 꿇었다. 우석군, 정말 미안했어. 제가 할머니를 몰라보고 너무 신뢰를 했어. 우석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났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하지만 명자는 무릎을 꿇은 채 계속 매달렸다. 내가 눈이 어두워서 할머니의 진가를 몰라봤어. 우리 소연이랑 다시 만나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소연도 어머니 옆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 우석 씨, 저도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 말만 듣고 할머니께 신뢰를 했어요. 하지만 우석은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의 마지막 편지 내용이 떠올랐다. 그 편지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할머니의 예언과 당부가 적혀 있었다. 할머니께서 마지막 편지에 쓰셨어요. 우석이 차분하게 말했다.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과 돈만 보는 사람을 구별하라고 하셨습니다. 명자가 더욱 간절하게 매달렸다. 우석 씨,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우리 소연이도 진심으로 우석 씨를 사랑해요. 우석은 할머니의 또 다른 당부를 기억했다. 할머니께서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를 모욕한 사람들과는 다시는 인연을 맺지 말라고. 소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석 씨, 정말 미안해요. 저는 정말로 우석 씨를 사랑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석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소연 씨, 진정한 사랑이었다면 할머니의 상황에 상관없이 저를 선택했을 거예요. 하지만 돈을 알고 나서야 태도가 바뀌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김 변호가 조용히 말을 덧붙였다. 할머니께서 마지막까지 걱정하신 것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우석군 주변에 돈을 보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하셨거든요. 명자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울먹이며 말했다. 우석군,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줘. 우리 가족이 되면 정말 좋을 텐데. 우석은 할머니의 사진을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소연 씨,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할머니께서 마지막에 가르쳐 주신 교훈을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6개월이 흘렀다. 서울의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서울시청 대강당에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오늘은 한복희 청년 장학재단의 공식 출범식이 열리는 날이다. 우석은 할머니의 유산을 바탕으로 기존의 소규모 장학재단을 대폭 확장하여 새로운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대강당 입구에는 한복희 청년 장학재단 출범식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고 로비에는 할머니의 생전 모습과 지난 15년간의 장학 사업을 소개하는 사진 전시가 마련되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전시를 둘러보며 한복희라는 이름을 처음 알게 되었다. 출범식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들, 대학 총장들, 사회복지단체 대표들, 그리고 그동안 할머니의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과 그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특히 지난 15년간 익명의 후원자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은 오늘에서야 그 후원자가 한복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무대 한편에는 할머니의 영정사진이 하얀 국화꽃으로 장식되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할머니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우석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오후 2시 출범식이 시작되었다.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가 한복희 장학재단의 설립 배경과 목적을 설명했다. 고 한복희 여사는 평생을 검소하게 사시면서도 어려운 환경의 청년들을 위해 익명으로 장학 사업을 펼쳐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 더욱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새로운 출발입니다. 첫 번째 순서로 서울시 교육감이 축사를 했다. 한복희 여사의 숨은 선행이 오늘에서야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5년간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복희 여사의 도움을 받았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사회의 기둥이 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복희 장학재단의 일기 장학생이었던 김민준 씨가 감사 인사를 했다. 그는 현재 의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15년 전 저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의과대학 진학을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때 익명의 후원자께서 저에게 장학금을 주셨고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오늘에서야 그분이 한복희 할머니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민준의 말에 청중들 사이에서 감동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할머니께서는 저희에게 돈만 주신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받은 그 희망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다음 순서로 또 다른 장학생이었던 이수진 씨가 나왔다. 그녀는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꿈을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학재단에서 연락이 와서 4년간 등록금을 지원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때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이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말했다. 할머니 덕분에 교사가 된 저는 지금 제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을 이제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여러 명의 장학생들이 차례로 나와서 감사 인사를 했다. 그들 중에는 의사, 교사, 엔지니어, 공무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모두 한복희의 도움으로 꿈을 이룬 사람들이었다. 마지막으로 우석이 단상에 올라섰다. 그는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용기를 얻었다. 안녕하세요. 한복희 청년 장학재단 이사장을 맡게 된 정우석입니다. 우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점점 안정되어 갔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석은 할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는 겉으로는 가난해 보였지만 누구보다 부유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진정한 인품을 보는 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우석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할머니께서는 평생 남을 도우며 사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진정한 나눔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석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다. 할머니께서 마지막에 저에게 남겨주신 것은 재산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봤다. 저는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며 어려운 환경의 청년들을 돕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그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할 수 있도록 도우겠습니다. 우석은 새로운 장학재단의 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매년 100명의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기술학교나 직업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할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것처럼 모든 배움은 소중하니까요. 청중들 사이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우석은 계속해서 말했다. 또한 장학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꿈을 이룬 선배들이 후배들의 멘토가 되어 도움을 주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우석의 발표가 끝나자 참석자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더 큰 꿈을 펼치겠다는 우석의 의지가 모든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출범식이 끝난 후 로비에서 리셉션이 열렸다. 많은 사람들이 우석에게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네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 중에는 할머니의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도 있었고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될 교육 관계자들도 있었다. 청중 한 구석에서 소연이 조용히 서서 우석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오지 않고 혼자 왔다. 소연의 눈에는 후회와 아쉬움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우석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다. 출범식이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난 후 우석은 혼자 남아 할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섰다. 할머니, 이제 알겠어요. 진짜 부자가 뭔지, 진짜 품격이 뭔지.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가르쳐 주신 거죠. 우석은 할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보여주신 길을 따라 살겠어요.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명예가 아니라 나눔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로운 봄날의 햇살이 따뜻하게 비쳐들고 있었다. 할머니의 꿈이 새로운 형태로 이어져가는 희망찬 시작이었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어떠셨나요?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고 입가엔 흐뭇한 미소가 나오나요?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